지금부터 2020 과학기자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황정유입니다. 과학기자대회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과 더불어 의학보건 이슈에 대해 언론인과 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학기자대회는 감염병 연구개발, 그리고 팬데믹 시대의 과학 언론, 원격 의료,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의 4가지 주제를 담아서 담당 기자와 더불어 과학, 그리고 의학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앞서 12시에 유튜브 과학기자협회 채널에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께서는 행사 후에도 여러분들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각 세션별로 토론만 진행되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과학기자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애써주신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영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자협회장 이영환입니다. 과학기자대회는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과학기자들이 과학계와 그리고 보건의료계 그리고 산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식판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올해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과학기자들은 병원과 연구기관 그리고 인터넷에서 코로나를 이겨낼 지혜를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한계 그리고 취재의 한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비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과거와 다른 원격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과학기자들은 의학기자들은 어떻게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탈원전 논란 속에서 아무도 모르고 잊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내는 자리는 아니겠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답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기자대회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자대회를 시청하시고 참가 후기를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는 모바일 음료 쿠폰을 참가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생중계 영상 화면 아래에 공지된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과의 전쟁, 대한민국 R&D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이신 이영환 조선일보 과학전문기자께서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세션 1 감염병과의 전쟁 대한민국 R&D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두 분의 전문가가 감염병 R&D에 대한 상세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언론계와 그다음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산업부 임소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SBS 경제부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대한백신학회 간행이사를 맡고 계신 홍기종 건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김범태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생명기술과장 나오셨습니다. 시젠 미래기술연구소 이대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YTN 사이언스의 이성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염병 R&D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한다면은 과학 기자들은 이것은 병원에서나 이루어지는 혹은 의대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기초연구실, 기초과학연구실, 병원 할 것 없이 모두 코로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잇따라 개발 성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R&D 예산을 투여하고도 이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감염병 R&D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분, 임상시험을 하시는 분, 환자를 치료하는 분 모두 각자 따로 있었고 그 단계가 이쪽에서 연구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선적인 구조였다면 지금은 어쩌면은 마치 과거의 제조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는 그런 제조업의 혁신처럼 R&D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점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임소영 차장께서 언론에서 알아본 감염병 R&D의 현황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일보에서 과학 담당하고 있는 임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몇 가지 적어와서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잠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제가 마침 준비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지금까지 R&D를 취재하면서 꼭 감염병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R&D를 취재하면서 좀 문제의 의식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벗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에 하나인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신한 실험쥐에서 모체는 물론이고 태자까지 이제 독성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공공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2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공 R&D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었고, 근데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비슷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작년 봄에도 또 비슷한 아쉬운 점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신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공공 R&D 현황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 미세먼지도 R&D를 안 했던 게 아니죠. 감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년 동안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투자를 해왔지만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이나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국가 R&D, 공공 R&D를 통해서 뭐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는 실제 사례는 투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연구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떤 연구자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셨어요. 기술 이전을 했는데도 해당 업체가 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상용화를 더 끌고 나가기 어렵다 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면서 답답해 하셨고, 또 다른 어떤 연구자분들은 뭐 인체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칩까지 개발을 하셔서 시제품까지 만드셨어요. 근데 그 시제품은 어디 있냐면 연구실에 그대로 2년째 보관돼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 상용화를 하려면 그 시제품을 들고 이제 업체들한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홍보를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한계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연구 과제가 이제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자들이 온 역량을 그 과제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과제 기간이 끝나면 기존 성과는 흐지부지 되고 또 다른 과제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 과제에 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내 연구 R&D 현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랑 별 사실 상관없는 주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는 이번 감염병 R&D는 지금까지와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이슈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생활의 질 향상이나 뭐 눈에 띄는 기여를 못하면 공공 R&D는 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도 실제 방역이나 진단 현장에 기여한 거는 상당 부분 민간 기업의 영향이 컸다고 기여가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정부가 R&D 계획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와 달라야 된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계획은 발표를 하셨지만 얘가 어떻게 앞으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와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준비한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임소영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이제 기초 연구 성과가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연구실에 있다는 그런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와 함께 감염병 R&D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연구자들이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단계의 연구가 아니라 어쩌면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마치 도적처럼 들이닥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시급히 대응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죠. 근데 R&D는 당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의 그 토론 주제가 될 텐데요. 그 점에서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신 그 기업의 연구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성과를,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면은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CGN의 이대훈 연구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로나가 한국과 미국이 발생한 날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질본이 총대를 짊어매고 여러 부서를 조율해 가면서 민간 기업에 굉장히 빠르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시약도 있었지만 민간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아주 발빠르게 경쟁적으로 시약을 내어놓았고 그것이 초기에 많은 수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의료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에서 처음에 주도를 하던 부분이 좀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좀 타이밍을 놓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고
이후에는 이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굉장히 대응을 잘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질본이 중심을 잘 잡아준 것도 있지만 각 기업들이 뭐 기업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익보다 분자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소명의식으로서 저희 연구원들도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일주일 내내 개발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함으로써 좀 큰 힘을 받쳐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대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김범태 박사님과 홍규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은 감염병이 처음에 닥쳤을 때 이때부터 연구했다기보다는 이전의 연구 성과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들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다면 이번 코로나19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닥쳤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죠. 그때 시작된 연구가 그리고 그때 시작된 연구 성과가 올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진단 키트가 빨리 개발된 것도 어쩌면 분자 진단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적인 요구, 그다음에 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질병, 만성 질병이든 감염병이든 그에 대한 진단 키트의 개발들이 서서히 붐을 이루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나라의 분자 진단이 적극 도입이 시작된 것은 2009년도 팬데믹 인플루엔자 H1이 퍼지면 전 세계 팬데믹으로 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분자 진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그 노하우가 지금까지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방역 시스템과 더불어서 시약 개발에도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메르스 시약과 팬데믹 H1 시약을 다 개발하긴 했지만 솔직히 저희 회사는 그렇게 덕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좀 의료 시스템에서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께서 이 치료 현장인 병원과 그다음에 대학의 의대 연구 현장까지 다 망라하면서 취재를 하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염병 R&D가 나아갈 방향 혹은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문제를 좀 신랄하게 한번 지목해 주시죠. 제가요. 네, 일단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말씀드리면 일단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두 연자께서 잘 상세하게 아주 재미있게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주제 하나하나가 당대에는 최고의 뉴스 이슈였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리고 중간에 백신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치료제 언제 나오느냐, 지금 지금도 아주 핫한 주제들이죠. 그래서 취재 기자로서 뭐가 제일 답답하냐면 많이 나와요. 여기 CGN 나오셨지만 CGN은 독보적으로 막 이렇게 정부에서 사실은 앞장서서 후원을 받았다고 할까요? 억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자들한테는 왜 CGN 것만 후원하냐? 우리들도 똑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는 다른 업체들이 대단히 많이 왔어요, 메일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언론사는 그걸 판단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것을 좀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K방역 그럽니다. 똑같은 진단기기라면, 똑같은 치료제라면, 똑같은 효과의 백신이라면 우리나라 거 쓰는 거 다 동의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것과 미국에서 나온 것 혹은 영국에서 나온 건데 영국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나라 거 써야 되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K라는 것을 벗어날 만큼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데들은 자국 내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R&D를 다른 나라에도 투자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한 국가는 이익을 봅니다. 이번에 물론 임상 중단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옥스퍼드가 개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하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임상 시험을 참가한 국가에게 우선순위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게 개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다 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 국민들은 사실 그게 일본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더 좋은 진단기기, 더 좋은 백신을 맞기를 원하는 거지 꼭 국산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걸 하듯이 우리도 충분히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는 거하고, 아시아에서 사실 뭐 미국에서 하루에 10만 명 나오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100명 나오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설명이 어떻게 하든 가능할 건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죠. 한중일이 지금 동양이 다 뭐 싱가포르, 홍콩 다 잠잠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는 그 무언가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건 진단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컨트롤이 잘 된다고 그거 성립은 안 돼요. 진단을 잘하는 게 컨트롤을 잘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진단을 많이 잘하는 게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K방역의 성과 대단히 뭐 우리가 칭찬하는 건 좋은데, 마치 진단을 잘한 게 우리나라가 최고로 이 코로나19를 잘하는 것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사실은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진단 영역에서 그렇게 잘 해주시는 거는 분명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즉각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냐면 병원에서는 당장 쓸 약이 해야 되는 거예요. 쓸 약. 그러면 그 약 지금 누가 개발하고 있느냐? 없죠. 그러면 제일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지금 국내 연구팀은 누가 있느냐? 정부가 그걸 찾아서 그런데 일단 지급하고요. 일단 응급하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작년에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서울대 강연을 왔을 때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이 노벨상을 탄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한 20년 전에 이제 그분이 노벨 의학상 탄 주제가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저산소 환경에서도 잘 생존하느냐 이걸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때부터 그냥 줄기차게, 그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이게 노벨상까지 받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R&D는, 저는 과학 분야의 R&D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게 튈지 모르니까 다 골고루 죽지 않게 키운 다음에 점점 커서 그게 어떻게 운이 마주치면 어떻게 확 부각되고, 그런 전반적으로 다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측의 지원도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 이렇게 심각하게 터졌을 때 가장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빨리 찾아서,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서 거기에 아주 시급하게 지원하는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평상시 R&D 정책과 위기 상황의 R&D 정책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길게 했나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R&D에 관한 이게 예산이 잘 쓰여졌고 좋은 효과를 냈느냐 할 때 그걸 들여다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장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R&D 계획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완수됐고 성과를 냈다면 지금 우리 결과는 너무 초라해요. 무언가 그 중에는 많이 잘못되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쓸데없이 돈이 소요되고
쓸데없이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금 만약 투자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투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제는 양방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좋게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잘못된 투자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조동찬 기자가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R&D에 있어서 체계를 이원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말을 전한 것처럼 기초 R&D는 어떻게 본다면 당장의 목표를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감염병 사태와 같은 이런 당장 닥친 이런 위기가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R&D 자원을 어떻게 총동원하고 결집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기초과학 R&D의 목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R&D 자원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하느냐, 이것은 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이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바이러스, 더 넓게는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시급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낼 수 있는 연구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창선 과기부 생명기술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기부 생명기술과장 이창선입니다. 오늘 우리 감염병 R&D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주시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앞에 패널 분들이 지적하신 문제들이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될 R&D 프로세스 혁신의 주요한 관점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기존에 있지 않던 새로운 불명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구 시스템에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R&D 혁신에 있어서 좀 전반의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신속하고 혁신적이고 협업을 잘하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같이 어떤 위기나든지 이런 데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위기에 적용할 수 있어야 우리 R&D 투자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신속한 걸 하는 거 있어서 혁신성이 없다면 신속한 대응이라는 게 효과성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속하고 혁신적인 걸 빠르게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협업 체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협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 내에서의 협업은 잘 되지만 그 분야를 넘어서서 협업을 하는 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 협업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또 강화해서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하는 건 기업이 잘하고 연구자가 잘하는 건 연구자가 잘하되 기업이 원하는 걸 연구자들도 잘 이해하고 연구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R&D를 해야 실제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성과를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협업이 잘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종의 성과에서 R&D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R&D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그 전문가들과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인가라는 토론을 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응용의 부분에는 되게 잘하고 있지만 기초 부분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적었고, 그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과가 적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초 연구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소 관계 형태에서 이런 기초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또 다른 응용을 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과 어떻게 협업 체계를 갖출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뭐 바이러스 같으면 바이러스 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그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위기를 대응하거나 R&D를 하거나 했을 때 하나의 플랫폼으로 남아서 그 플랫폼이 유지되고 어떤 그 위기가 오거나 했을 때 우리가 R&D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의 시스템으로서 최종으로는 그 플랫폼이 하나의 협업의 시스템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혁신이나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그 감염병 대응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기존에 있지 않은 신속한 혁신적인 플랫폼들이 백신에서도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 앞서서 백신의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진단 부분에서도 혁신적인 진단 기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개발을 할 때 도전이나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평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좋은 결과로서 국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R&D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창성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지 이성규 기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입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19 그 연구 개발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 그 미국에서 렘데시빌가 나오고 나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고 나서 한국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그 신약 재창출 전략에 따라서 기존 약물을 이제 재창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렘데시빌가 세포 단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지만은 임상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미국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가 초기 단계는 바이러스가 증실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주 타깃이지만은 이제 중증 단계로 건너가면 염증 반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 자체가 효과에 한계가 있다. 그게 이미 해외 임상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제 그 렘데시빌을 따라가면서 결국에 이제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는 것만 계속 연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치료제는 언제 나오고 백신은 언제 나오느냐 이건데, 만약에 그 치료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런 신약 재창출로 찾아낸 약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렘데시비르 정도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이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항체 치료제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그 리제너론이나 일라이 릴리가 또 부작용이 보고됐잖아요. 그럼 이 항체 치료제는 또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물론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루트로 왔지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게 시장에 나왔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게 팔릴 수가 있는 진짜 그런 경쟁력을 갖춘 걸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R&D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이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늦은 감도 있지만은 한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성규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어쩌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문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물 재창출 연구라고 하죠. 이런 시급한 감염병 사태가 되면은 신약을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다른 질병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 중에서 혹시 이 바이러스 넣는 약이 없을까, 이런 찾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우죽순으로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임상시험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임상시험에 하고 있지도 않은데 진입한다고 발표하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아까 홍기종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발제해 주신 거 보면은 분명히 약물 재창출 연구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혼란만 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 약물 재창출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제끼고 나서 감염병을 그냥 감염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할 때는 약물 재창출은 팬데믹을 위한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예전부터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넓은 스펙트럼에, 그리고 아주 많은 스코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됐건 백신이 됐건 진단 기술이 됐건, 하다못해 진단 기술이 제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이 됐건 사실은 R&D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언론이 이야기하거나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깁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실패한 것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 실패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망가지고 실패해보고 한 것들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는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주 단순한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답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리포지셔닝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아주 정확한 타겟팅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MOA를 잘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한 R&D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좀 더 익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도 그렇고 진단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리서치라는 것과 디벨롭먼트를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늘 우리는 R&D라고 말하면서 이게 리서치인지 이게 디벨롭먼트인지를 적당히 버무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꼭 틀리고 싶어서는 아닌데 방향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과학 역사가 아주 길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또 짧은 건 아니기 때문에 리서치 디벨롭먼트를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 잘 버무려서 리포지션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건, MOA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해서 개발을 하건, 어떤 것들을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연구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구비는 하다가 보면 될 것 같은 아이템에다가 되도록 밀어주는 돈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해보라고 마구 던져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 다른 분야는 잘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뭐가 올지 모르겠는 바이러스, 세균, 이거를 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까 못 얻을까 잘 모르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낭비겠지, 아마도 쓸데가 없겠지, 아마도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겠지, 이런 개념으로는 R&D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신약도 개발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디벨롭먼트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연구하는 것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지카라는 거 왔을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지카를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오래 한 저조차도
지카가 뭐야?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한국의 국제 백신 연구소에 전 세계 한 10명이나 될까 말까한 지카를 10년 넘게 해왔던 분이 계셨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요. 그런 식의 자원이 있으려면은 리서치와 디벨롭먼트를 잘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발표의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의 연결성 같은데 R&D를 할 때 D는 되게 만드는 거겠지만 그것의 시작인 리서치는요, 좀 소모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좀 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들어간 돈 가성비가 나왔니? 그리고 니네가 만든 것들 가지고 우리는 뭐에다 쓰고 있니? 그리고 10년 가까이 연구했는데 답이 뭐니? 이렇게 돼버리면 쓸 리소시스가 별로 없고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를 가질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감염병이 가장 좋은 거는요, 완벽하게 잘 갖춰진 진단과 백신과 방역과 치료제가 어우러진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을 다 갖출 만한, 인테그레이션 시킬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뜬금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리포지셔닝이 됐건 뭐 MOA 기반의 신약이 됐건 어떤 거가 됐건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홍기종 교수님께서 우리 감염병 R&D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마지막에 말씀하신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기회도 많고 혹은 자산도 많이 남을 텐데, 근데 우리의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에서는 그런 일이 참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외로 우리나라 R&D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바로 화학연구원에 있는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인데요. 저는 처음에 아주 놀랐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닥칠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러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우리에게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자산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홍기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메르스라든지 뭐 지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했던 연구자들이 있었기에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범태 화학연구원 세비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장께서 이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리고 이 성과를 내는데 뭐가 가장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좀 현장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장 김범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사업단이 생긴 게 이제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년간 연구를 하고 2022년도 7월이면 이제 저희 사업단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생겼던 이유가 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국가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미래 선도형 융합 연구 사업단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업단 내부에는 타겟 바이러스가 메르스하고 지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타겟 바이러스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제 주장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바이러스 지정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메르스하고 지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이후에 사스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번에 들어온 것도 이제 사스코브2 해서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진단 RTT도 개발했는데 어디 이전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으니까. 이런 그 감염병 연구는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연구를 거의 안 한다.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 연구를 들어가다 보니까 특허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중요한 부위는 다 R&D 특허가 다 파일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러면 메르스 백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백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또 하나 개발을 해서 그걸 보유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염병 연구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는 지인의 서열만 알아도 저희가 접근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발표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 백신 RBD 도메인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연계함으로써 그 저희가 메르스 백신도 개발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메르스 백신이 지금 필요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기업에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메르스, 사스 등에 듣는 광범위 코로나 치료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게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타겟을 정해봤자 그 타겟이 바뀌면 변이가 되면 그 타겟을 연구했던 약물은 효과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가 H1N1이라는 그 바이러스의 특효약인데 나중에 변이돼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H1N1이 아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타미플루를 써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타겟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그 광범위 치료제를 좀 만들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근데 이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코로나19 사스코브2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메르스, 사스코브2다 효과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농도에 낮은 농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에 기술전하게 됐는데요. 제가 치료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리포지셔닝에 대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리포지셔닝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도 다 하죠. 그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걸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속으로 단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인비트로 상에서. 근데 그게 환자 상태에서는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자국의 회사를 이용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인류의 건강 복지도 중요하지만 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뭘 했느냐? 일본은 자기네 나라 회사가 갖고 있는 아비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리포지셔닝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전문 치료제 약 개발은 아직까지 전임상에 들어간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리포지셔닝 한 거 가지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가 리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인 치료제 개발이 좀 중단 없이 가야 되겠다. 한번 경험을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하긴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진단 백신 치료제 이런 것 기술이 좀 했지만 진단 쪽은 지금 다 상용화돼서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잘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이전한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전된 기술이 꼭 상용화에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임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업단이 끝나기 전에 임상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약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사업단이 상당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번 기회를 기회를 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감염병 R&D는요, 뭐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도 이런 걸 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협의체 구성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돈이 안 되는 연구에 있어서는요, 관뿐만 아니라 연구자 그리고 기업 이런 것들이 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 공동의 힘으로 좀 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지금 이제 하나 어려운 점이,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라이트 펀드라는 그 큰 재단을 가지고 이런 공공 R&D에 자금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국가가 다 합쳐서 자금을 내서 세피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공 R&D 자금이 공공 펀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나오는 연구 성과물들이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라이트 펀드 같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 R&D에서 새로운 형식이라 그 연구비 지원 형태라고 봅니다. 다른 연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지원, 그 연구자들의 개인에 주어진다면은 최근에 나타난 이런 감염병에 대비한 지원은 어떤 특정 감염병을 극복하는 목표를 아주 명확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기부를 하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지원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전 질문에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R&D 연구가 활발한데 이런 연구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기초과학연구소 IBS에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다른 감염병 연구소가 생기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R&D가 어떻게 본다면은 부처에 따라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갈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코로나19에 그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협업 체계를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범부처 지원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본부처 지원위원회는 과기부와 그 보건복지부가 같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면서 협업 체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기부에서 주로 하는 그러니까 기초 연구 그리고 후보물질 발굴 그리고 그 비임상 지원, 뭐 특히 이제 그 영장류 실험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신속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복지부에서 이어받아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야별 전문 체계가 아마 그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와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감염연구소도 같은 체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논의는 정부가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바이러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기초과학을 좀 강화하는 그 역량이 있는 전문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 미래는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감염연구센터가 국립감염연구소로 그 확대 재편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기초과학 분야는 몰입 환경을 가진 그 바이러스 기초연구소에서 그리고 국립감염연구소는 그 임상이라든지 이후 단계에 우리 보건 방역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잘 협업을 해서 하기로 정부 내에서는 잘 돼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연구 조직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둘이 협의를 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그 성과를 얻도록 앞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두 부처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그 따로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 또 같이 해서 공통의 목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감염병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보면 의사과학자, 의사이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환자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현장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연구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기초의학 연구를 하는 의사들도 나중에 군 복무를 하면 군의관으로 가고 보건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다면 이분들이 연구 현장에 가서 병력을 대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감염병 R&D에서 의사 연구자들의 배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의학 전문 기자가 보면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양측이 다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초를 하신 분들은 나는 임상으로 충분히 가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의사들이 MD가 아닌 이유로 안 껴준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MD인 기초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쨌든 MD라고 해서 나를 저쪽 기초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기초에 안 껴준다 이런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없습니다. 사실은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D가 그런데 가지 말라는 법이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법이 없고 그 다음에 기초하신 분들이 이쪽 임상으로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화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런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좀 더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시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MD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 과학자로서의 이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MD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MD 분들이 진료 현장이나 직접 진료하시는데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해외는 MD 분들이 기초 연구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현재도.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단계가 왔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이런 의견 충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각자의 위치를 잘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은 질문입니다. 아까 잠깐 제기됐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유럽, 미국과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환자 발생 형태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종별 차이인지 혹은 각국의 보건 의료 체계의 차이인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질문은 감염병 R&D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어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는지 혹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는 홍기종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지역보다 좀 더 그 감염 환자, 그러니까 서베일런스 데이터가 훨씬 더 적은 거는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거 많이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종적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배경 같은 걸 다 연구를 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메인은 적어도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는 뭐 다른 종류의 연구, 그러니까 진단이라든지 백신 같은 걸 만드는 거에 비해서도 훨씬 큰 데이터와 훨씬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궁금하시더라도 아주 오래 기다리셔야지 알게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셨던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R&D 상에서 강점이 있을까? 처음에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감염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근데 들여다봤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훌륭하신 본부장님이 고민하시고 저희 젊은 연구원들이랑 연구자들한테 던졌던 게 하나만 찾아라라고 했던 게 진단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했었어요. 돈이 제일 적게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따라잡을 갭이 적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자도 대단치 않아 보였습니다. 네. 로슈나 에보트나 그런 최강자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회사들이나 국가들이 쓰고 있는 게 한 4, 50년 전부터 쓰던 골든 스탠다드여서 변화가 별로 없었고 발전이 매우 늦었고 이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그냥 한 30년 가까이 어쩌면은 그러니까 감염병만 예를 든다면은 아마도 보건복지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기준은 2003년에 사스였던 것 같은데요. 사스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일관성 정도가 제일 큰 강점 아닐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그 담당 부처의 구조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흐름은 보건의료 관련된 흐름은 적어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관됐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욕먹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고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는 뭐 다들 죽일 죄인이 돼가면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갔던 일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향후로는 시간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경쟁력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최소한 기초과학이 아니고 보건의료에 있어서는요. 김범태 담당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감염병 분야의 R&D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역시 그 진단 기술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의 갭이 선진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앞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이 아주 잘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제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성이 잘 반영된 아주 진단 기술에, 그래서 진단 쪽은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세계로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치료제 쪽인데요. 치료제는 사실 아직도 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도주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도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 지금 뭐 임상 3상 갔다가 좀 문제가 생겼다 다시 하잖아요. 딴 회사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야만 잘 컨트롤이 되면 우리도 백신 쪽에 선두주자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백신 학교에서 왔으니까요. 백신 이야기 하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백신이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고 블루오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감염병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런 꿈이 있고요. 근데 백신의 특징이 예상이 가능하고 규모가 나오는 연구인 건 틀림이 없는데 사실은 한국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작고 한국이 갖고 있는 감염병의 경험이 매우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서두로 했던 말씀드렸던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희망이 구체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감염병에서 진단과 그리고 백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 보면은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 그리고 의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감염병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집이 된다면, 그리고 정부와 기업, 연구계가 손을 합한다면은 분명한 우리가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